이들은 세뇌 교육을 통해 강한 투쟁 의지로 무장되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년들은 혁명의 이상과 애국심이라는 거대한 이념의 덫에 걸려들었다. 그들은 우리는 혁명의 아들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고통이 숭고한 희생이라고 믿도록 교육받았다. 어른들은 이들에게 영웅의 명예를 약속하며 그들의 순수성을 착취했다. 그들은 어른 전사들이 최후의 순간에 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죽어가는 비장한 모습을 목격하며 자랐고 자신들의 운명도 그와 다르지 않으리라 예감했다. 그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 속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배고픔과 두려움을 혁명가의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이들의 존재는 혁명의 비인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념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집어삼키는 광경은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다. 소뚜껑이라는 인물은 이 소년돌격대의 비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는 손승호를 당원으로 추천했던 열혈 청년이었으나 전사 중 동물을 구하다 수류탄을 맞아 복부가 터지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도 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그의 죽음은 이념의 광기가 어린 영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소뚜껑의 죽음은 영웅적 행위로 포장되었지만 그 본질은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전쟁의 참혹한 결과였다. 그의 죽음 앞에서 염상진은 우리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을 느꼈으나 이마저도 혁명 대의를 위한 필연적인 희생으로 치환해야 하는 비극적인 숙명을 안고 있었다. 항미소년돌격대는 미래 세대의 파괴를 의미했으며 그들의 존재는 내전의 잔혹성에 대한 가장 아프고 슬픈 증언이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 혁명의 명분만을 안고 싸우다 쓰러진 가장 가여운 희생자들이었으며 소설은 이들을 통해 어른들의 이념 노름이 낳은 비극을 고발한다. 이 아이들의 무덤은 미완의 혁명이 남긴 가장 처절한 유산이었다. 그들의 짧은 삶은 이념의 불나방처럼 타올랐다. 쓰러진 비극적인 시대의 초상이었다. 1953년 길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면서 빨치산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닥쳐왔다. 산속 생활은 비와 습기로 인해 지옥과 다름없었다. 옷과 신발은 늘 젖어 있었고 피부병과 류머티즘 그리고 폐렴은 기본이었다. 식량과 약품마저 바닥나 전염병에 취약했다. 장마는 자연의 적으로서 빨치산의 생존 의지를 꺾으려 했다. 그들의 투쟁은 이제 총칼을 든 적뿐 아니라 쏟아지는 비, 습기, 추위와의 싸움이 되었다. 장마는 토벌대의 공격이 잠시 뜸해지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빨치산들에게는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자연의 힘은 인간의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끊임없이 내리는 비는 절망감을 심화시켰고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자연의 맹위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절감해야 했다. 젖은 몸은 체온을 급격히 떨어뜨렸고 곰팡이 핀 식량은 복통과 설사를 유발했다. 이들은 인간 문명이 단절된 원시적 고통을 겪었다. 동지들은 비에 젖은 채 쓰러져갔고 그들의 마지막 숨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갔다. 장마는 혁명의 이상을 가진 자들마저 자연 앞에서 무력한 인간일 뿐임을 잔혹하게 일깨워 주었다. 바로 이 장마철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휴전회담 소식이 산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소식은 첩보원이나 주민들의 입을 통해 간헐적으로 전파되었고 회담은 마침내 최종 타결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소식은 빨치산들에게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이 끝나면 자신들의 활동도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하 조직으로 재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초적인 기대감이 퍼져나갔다. 대원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꿈을 꾸었다. 그들의 희망은 혁명적인 승리가 아닌 생존이라는 가장 낮은 차원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이 휴전이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남북분단의 영구화를 의미하며 자신들의 궁극적인 혁명 목표인 인민해방이 군사적으로 실패했음을 냉혹하게 깨달았다. 38선이 다시 그어지는 것은 자신들의 투쟁이 분단된 조국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역설적인 비극이었다. 휴전은 곧 이념의 패배를 공식화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염상진은 이 소식을 듣고 우리의 피가 헛되었단 말인가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들의 희생은 미완의 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운명이었다. 지하 투쟁으로의 전한 고독한 길의 시작. 휴전은 곧 남한 사회의 확고한 방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빨치산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토벌과 영구적인 고립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남한 내 유격대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상황이었다.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격렬한 논의 끝에 투쟁 노선의 변화를 강요받았다. 더 이상 승리를 논할 수 없었고 생존과 장기적인 지하 투쟁 준비가 유일한 화두였다. 염상진은 산에서 쓰러지더라도 혁명의 씨앗은 남겨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감을 품었다. 휴전회담 소식이 확정되면서 지도부는 산악 게릴라전에서 도시 및 농촌 지하 조직 투쟁으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는 혁명의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미래의 재기를 기약하는 고육지책이었다. 장마처럼 눅눅하고 암울한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다가오는 평화가 자신들에게는 평화가 아님을 슬프게 알고 있었으며 장기 지하 투쟁을 준비하는 비운의 투사가 되었다. 이 결정은 혁명 노선의 비극적인 변곡점을 상징했다. 그들은 고독하고 어두운 지하 투쟁이라는 새로운 시련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휴전회담 소식과 함께 남한 사회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더욱 강력하게 확산되었다. 정부와 군경은 민간 차원에서 반공 체제를 공고히 하려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경찰, 군대 외에도 전쟁의 혼란과 빨치산의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반공 세력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이념 대결이라는 더욱 잔혹한 양상을 낳았다. 이들은 주로 대한청년단, 치안대, 자위대 등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활동했다. 이들은 정부의 묵인 혹은 적극적인 지원 하에 지역 치안 유지와 빨치산 색출 임무를 수행했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을 가졌다. 빨치산에게 가족을 잃거나 재산을 약탈당했거나 혹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체제에 협력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분노와 복수심을 반공이라는 이념으로 치환하여 무장했고 그들의 광기는 군경 못지않게 잔혹했다. 때로는 법의 통제를 벗어난 사적인 복수와 살육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들의 존재는 민족 내부의 내장 파열을 의미했다. 마을 사람이 마을 사람을 잡는 비극이 일상화되었고 공동체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염상진의 동생인 염상군은 이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강력한 반공주의자로 변모하여 경찰과 군경에 협조하며 빨치산 토벌에 앞장섰다. 그는 형의 부하들을 추격하고 잔혹하게 다루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 염상구의 행동은 이념이 가족마저 갈라놓는 비극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증오와 복수심은
사촌인 염상진에 대한 열등감과 권력욕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옷을 입고 표출된 것이었다. 염상군은 자신의 출세욕과 뒤틀린 복수심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투사했다. 그의 광기는 체제에 의해 정의로운 행동으로 인정받았고, 이로 인해 그는 지역사회에서 작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염상구와 같은 인물들이 이끄는 반공 세력은 빨치산의 은신처를 수색하고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들은 산속 지형에 익숙하여 군경보다 더 효과적인 토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빨치산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마을을 지키는 체제의 파수꾼으로 불렸지만 빨치산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배신자였다. 염상군은 이념의 괴물이 되어 고향 사람들에게조차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새로운 반공 세력은 같은 마을 주민이거나 이웃이었던 빨치산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이념적인 증오를 결합하여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민족 내부의 갈등은 이제 마을 내부의 증오로 전이되었고, 이는 남한 사회를 깊은 상처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념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였다. 한때 끈끈했던 마을 공동체는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적대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들의 출현은 빨치산들에게 후방의 지원이 완전히 끊겼음을 의미했고, 그들의 고립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마을 어귀를 지키는 늑대처럼 빨치산의 숨통을 죄어왔다. 이는 염상진과 염상구의 대립을 통해 한 민족, 한 가족의 비극으로 상징화된다. 이 새로운 반공 세력의 출현은 산속의 빨치산들을 고립된 섬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형제간의 증오는 이 시대의 비극적인 초상이었고, 이는 훗날까지 이어질 남한 사회의 깊은 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계속되는 토벌과 극한의 굶주림, 전염병 속에서 많은 빨치산 대원들은 극도의 피로와 절망감에 시달렸다. 추위와 배고픔은 그들의 혁명 의지를 시험하는 가장 혹독한 고문이었다. 살아남는다는 현실적인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그들의 눈빛에는 생명력 대신 체념과 비장함만이 가득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작한 투쟁이 인간답게 죽는 것마저 허락하지 않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낳았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빨치산들의 정신 상태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대로 싸우다 죽을 바에는 편안하게 죽는 것이 낫다는 자포자기적인 생각이 퍼져나갔다. 일부는 자살이나 적에게 투항하는 형태로 고통을 끝내려 했다. 이들은 인체의 한계가 이념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굶주림과 질병은 혁명 정신을 좀먹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다. 동지들의 시신을 끌고 가는 힘조차 없어 쓰러지는 순간 그곳이 무덤이 되는 잔혹한 운명이 그들을 덮쳤다. 이 절망감은 혁명에 대한 회의를 낳았고, 이는 지도부의 통제력마저 흔들리게 했다. 인간의 존엄성이 혁명의 이상 앞에서 얼마나 쉽게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한 번 죽는다는 말이 죽음을 초월한 강한 투쟁 의지로 승화되기도 했다. 이 말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하는 일종의 주문이자 최후의 무기와 같았다. 이는 패배 속에서도 혁명가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혁명의 완수를 위한 가장 고귀한 제물로 인식되었다. 손승호는 재기열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다. 육체의 고통은 지옥과 같았지만 그는 혁명의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에게 어차피 한 번 죽는다는 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혁명의 이상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말이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혁명의 본질이라고 믿었으며 육체의 나약함을 강한 정신력으로 극복하려 했다. 그는 정신 승리를 통해 육체의 굴복을 거부하려 했다. 염상진 역시 이 구호를 외치며 자신의 죽음을 혁명의 마지막 불씨로 만들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졌다. 어차피 죽을 목숨 가치 있게 죽자는 체념과 결의의 혼합은 이 시대 혁명가들의 슬픈 숙명이었다. 김범우의 경우는 다른 차원의 고통을 겪었다. 후퇴하던 그의 부대는 집중적인 포 공격을 받고 와해되었고 김범우 자신도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그는 살기 위해 적들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비굴한 거짓말을 했고 목숨을 구했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고상한 이념이 비굴한 생존 본능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나는 살았으나 내 영혼은 죽었다. 혁명의 대의보다 개인의 생명을 우선한 비겁자가 되었다. 나는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팔았다. 어찌 이 굴욕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나의 혁명은 이 비겁함 앞에서 무너졌다. 육체의 고통은 찰나이나 정신의 굴욕은 영원하다. 이 굴욕감은 그에게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고문이었다. 그는 삶의 의지를 다시 불태우려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내면의 상처는 깊었다. 어차피 한 번 죽는다는 외침은 좌절된 혁명가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비명과 같았으며 이념과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인간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장은 인간의 극한을 시험하는 전쟁의 잔혹성과 신념의 좌절을 가장 처절하게 묘사한다. 김범우는 살아남았으나 혁명가로서의 김범우는 그 순간 죽었다. 한국 전쟁 중 많은 인민군과 빨치산 대원들이 포로로 잡혔고 이들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미군은 250만 평에 이르는 지역에 철조망을 치고 쇠 말뚝을 박으며 3천여 개의 민가를 강제로 철거했다. 주민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집과 농토를 빼앗겼고 얼어 죽고 굶어 죽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거제도는 포로들과 희생된 민간인들의 피눈물로 가득한 포로의 섬이 되었다. 이 수용소는 단순한 포로 감금 시설이 아니라 냉전 이데올로기의 승패를 가르는 정치적 실험장이었다. 수용소 내부는 외부의 전쟁만큼이나 잔혹한 이념의 전장이었다. 포로들은 침공 포로와 반공 포로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고 미군은 이 분열을 조장하고 이용했다. 반공 포로들은 미군 당국의 묵인 하에 침공 포로들을 테러하고 강제로 전향을 강요하며 살해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수용소는 또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자 투쟁의 공간이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의 축소판이었다. 이곳은 선택을 강요하는 지옥이었다. 자유냐 공산이냐는 선택은 강요되었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뿐이었다. 포로들은 포로라는 이름의 노예가 되어 끊임없이 전향 여부를 신문받는 정신적 고문에 시달렸다. 김범우는 인민군에 입대했다가 부상을 입고 포로가 되어 이곳에 수감되었다. 그는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어 평생 다리를 저는 신세가 되었지만 수용소의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지식인의 역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포로 수용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려는 지식인의 사명감을 끝까지 지키려 했다. 그는 수용소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바로 자신의 제자이자 열혈 혁명가였던 정하섭이었다. 정하섭은 인민해방전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범우와 이념적인 동질감을 확인했다.
두 지식인은 수용소 생활을 통해 미군의 비인도적인 처사와 이념 대립의 잔혹함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다. 그들은 밤마다 은밀하게 만나 혁명의 미래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토론하며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재확인했다.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공간에서 피어난 지식인들의 연대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휴전 후 포로 석방을 앞두고 정하섭은 북으로 갈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조국으로 돌아가 혁명을 계속할 것을 선택했다. 그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개인의 안위를 희생하는 정통 혁명가의 길을 택했다. 그는 북으로 돌아가 새로운 혁명의 불씨를 지키려 했다. 반면 김범우는 방공포로로 위장하여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정하섭으로부터 남한에 남아 혁명의 거점을 구축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정하섭은 김범우에게 살아남아 남조선 해방의 불씨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도는 이들에게 생사의 갈림길이자 혁명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가 되었다. 김범우의 남한 복귀는 혁명의 정신이 지하로 잠행하는 것을 상징하며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예고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지식인 혁명가로서 남한 사회에서 고독하고 은밀한 지하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빨치산들이 한때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산속 깊은 지역, 즉 해방군은 점차 토벌대에게 빼앗겨가고 있었다. 군경의 대대적인 초토화 작전과 치밀한 봉쇄망은 빨치산의 숨통을 죄어왔다. 토벌대는 항공기까지 동원하여 대규모 수색과 폭격을 감행했고 이는 빨치산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었다. 토벌대는 작은 범위 포위 선멸 전술로 산 전체를 조각내며 빨치산의 활동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토벌대의 진격은 곧 혁명의 심장을 절단하는 행위와 같았다. 해방군은 빨치산들에게 단순히 은신처를 넘어 혁명의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이자 정신적인 고향과 같았다. 그들이 시도했던 토지 개혁 등의 사회 개혁은 단명한 유토피아로 끝났다. 토벌대의 공세는 이 꿈의 공간을 산산조각 파괴했다. 해방구의 상실은 혁명이 현실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빨치산들은 자신들의 집을 잃었고 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마을 주민들과의 연락이 끊기면서 식량 조달은 극도로 어려워졌다. 굶주림은 전투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대원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해야 했다. 식인에 가까운 비극적인 식량난은 인간성을 훼손하는 극한의 상황을 만들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혁명 원칙이 현실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인민의 지지라는 혁명의 가장 큰 기반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토벌대의 보복과 새로 생겨난 반공 세력의 감시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빨치산을 도울 수 없었다. 인민과의 관계 단절은 곧 빨치산의 고립을 심화시켰다. 그들은 배고픔과 버려졌다는 절망감이라는 이중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빨치산들이 휴식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안전한 근거지가 하나둘씩 토벌대의 손에 넘어갔다. 그들은 마치 사냥당하는 짐승처럼 쉴 곳을 찾아 헤매야 했다. 염상진의 지휘소마저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염상진을 비롯한 지도부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점점 좁아져 이제 특정 산악 지역으로 국한되었다. 과거 혁명의 희망이 넘실대던 해방군은 이제 싸늘한 폐허와 토벌대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빼앗겨가는 해방군은 혁명의 좌절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풍경이었다. 이로 인해 더 깊은 산으로의 후퇴와 이동이 불가피해졌다. 해방구를 잃은 빨치산들은
이제 떠돌이 신세로 전락했고 그들의 최후의 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 챕터는 군사적 패배를 넘어선 이념적 이상향의 소멸이라는 더 큰 비극을 다룬다. 그들이 꿈꾸었던 해방된 인민의 낙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호산댁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어머니이자 빨치산 활동에 깊이 연루되었던 여성 조직원이었다. 그녀는 가장 평범한 민중이었지만 가장 굳건한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녀의 삶은 이념의 희생양이 된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호산댁의 비극은 그녀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녀에게는 빨치산 활동을 하는 큰아들과 토벌대에서 일하는 작은아들이 모두 귀한 자식이었다. 좌와 우라는 이념의 칼날이 한 어머니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은 이념의 경계를 넘어설 수 없었지만 현실은 그녀에게 잔혹한 선택과 고통을 강요했다. 그녀는 어느 아들도 포기할 수 없다는 모성애의 딜레마에 갇혀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녀는 빨치산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토벌대의 동향을 파악하여 연락책 역할을 수행하는 등 극도로 위험한 부역 활동을 계속했다. 토벌대의 감시와 이웃의 의심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믿는 혁명과 아들을 위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 그녀의 헌신은 자발적인 선택이었으며 이는 민중 속에서 피어난 혁명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념적 신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해방이라는 원초적인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혁명은 나의 생존이자 자식들의 미래라고 믿었다. 호산댁은 소아와도 깊은 관계를 맺으며 이념의 경계를 초월한 여성 간의 동지애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힘든 시기를 버텨냈다. 호산댁은 강인한 모성과 확고한 혁명 정신이 결합된 가장 현실적인 혁명가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 소아가 체포될 때 호산댁도 여맹원이라는 이유로 부역죄로 함께 붙잡혔다. 두 여성은 나란히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무소에서 소아가 정아섭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 호산댁은 들몰댁과 함께 소아를 돕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본능과 동지애를 모두 실천했으며 생명의 잉태와 죽음의 공간이 교차하는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호산댁은 이념적 대립 속에서 가장자리 민중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삶은 숭고한 희생과 어머니로서의 비극적인 사랑이 뒤섞인 처절한 기록으로 남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념의 폭력이 가족과 모성애를 어떻게 해체하고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 하나다. 호산댁의 징역살이는 혁명의 희망이 좌절된 시대에 민중이 치러야 했던 무거운 대가였다. 해방구가 축소되고 조직이 와해되면서 빨치산 지도부는 더 이상 현 위치를 고수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했다. 1953년 휴전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새로운 거점이자 최후의 보루인 지리산으로의 이동이었다. 이는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쟁을 위한 전략적인 후퇴이자 혁명의 불씨를 보존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으로 인식되었다. 이동 명령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지리산으로라는 절박한 구호와 함께 하달되었다. 지리산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이 아닌 최후의 결전장이었다. 이동 준비는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는 여정을 예고했다. 대원들의 지친 육체와 영혼은 이 고난의 행군을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다. 병력 재편성 남아있는 소수의 병력을 재편성하고 무기와 탄약을 최대한 비축했다. 전투 가능한 대원의 수는 현저히 줄었으며
대부분 재기열의 후유증과 극심한 피로에 지쳐 있었다. 염상진은 가장 신뢰할 만한 부대만을 선별하여 핵심 병력으로 재편성했다. 이 재편성 과정에서 벌어져야 하는 병자들과의 이별은 피를 토하는 듯한 슬픔을 동반했다. 식량 문제, 식량과 의약품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주민들의 협조가 끊긴 상황에서 이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군경부대에 대한 소규모 습격을 시도하거나 산속의 야생식물에 의존해야 했다. 굶주림은 대원들의 정신력을 가장 크게 위협했다. 그들은 먹기 위해 싸우는 처지로 전락했다. 병자들의 희생 이동 중 부상자와 병자는 가장 큰 문제였다. 지도부는 이들을 버릴 수 없는 동지애와 이동 속도를 늦추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뇌했다. 결국 일부 병자들은 자발적으로 남아 최후를 맞이할 결심을 했고, 이는 비장하고 눈물겨운 이별을 낳았다. 살아남은 자의 몫은 떠나간 자의 슬픔을 평생 짊어지는 것이었다. 염상진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부하들을 이끌고 지리산으로 향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격려하고 혁명의 이상을 되새겼다. 그의 비장한 눈빛에는 최후의 순간까지 투쟁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이동이 혁명의 심장을 옮기는 작업임을 강조했다. 손승우 역시 재기열에서 겨우 살아난 몸을 이끌고 박두병을 따라 이동을 준비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 속에서도 투쟁의 의지를 담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 될 것이었다. 이 이동은 빨치산의 마지막 여정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죽음을 향한 비장한 행진과 같았다. 그들은 혁명의 미완성이라는 짐을 지고 지리산의 험준함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짐을 동시에 짊어졌다. 마지막 이동지는 민족의 영산이자 빨치산의 성지와 같은 곳인 지리산이었다. 지리산은 험준한 산세와 깊은 골짜기로 인해 오랫동안 저항 세력의 마지막 피난처이자 본거지가 되었던 곳이었다. 그 웅장함은 인간의 작은 투쟁을 포용하는 듯 했으며 빨치산들에게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했다. 지리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남조선 혁명 투쟁의 상징 그 자체였다. 이념의 불꽃이 마지막으로 타오를 장소였다. 빨치산 지도부는 지리산을 남조선 혁명 투쟁의 심장이자 최후의 보루로 삼았다. 이 산은 그들에게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혁명의 대의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정신적인 상징이자 최후의 맹세가 담긴 장소와 같았다. 그들은 지리산의 준흥선과 깊은 계곡을 중심으로 최후의 지휘본부를 구축하고 분산된 소규모 유격대의 활동을 지휘하려 했다. 이는 군사적 패배를 인정하되 정신적인 항복은 거부하겠다는 비장한 결의였다. 염상진을 비롯한 대원들은 지리산의 웅장함 앞에서 비장한 결의를 새로이 다졌다. 지리산의 장엄한 풍경은 그들의 지친 영혼에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지만 곧이어 냉혹한 현실, 즉 쉴 틈 없는 토벌대의 압박이 그들을 덮쳤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한 정부는 빨치산 토벌에 전력을 집중했고 지리산은 대규모 포위 섬멸 작전의 무대가 되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잔혹한 투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설의 공간이 되었다. 손승우는 박두병을 따라 지리산의 아름다운 광경, 특히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감상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이 땅의 웅장함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투쟁 사이의 괴리감을 깊이 느꼈다. 저 아름다운 산맥은 영원한데 우리의 투쟁은 왜 이토록 짧고 처절해야 하는가? 지리산은 우리의 피를 기억해 줄 것인가? 우리는 결국 역사의 패배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숭고한 순교자로 기억될 것인가?
이 산은 우리를 포용할 수 있을까? 지리산은 자연의 평화와 인간의 관계가 교차하는 역설적인 공간이었다. 김범우가 정하섭의 임무를 받고 남한에 남아 혁명의 거점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듯이 빨치산의 투쟁은 형태만 바뀔 뿐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었다. 그들의 육체는 패배했지만 혁명의 불씨는 지하와 다음 세대로 전이되고 있었다. 염상진은 지리산에서 최후의 투쟁을 준비하며 혁명의 대의가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 지리산은 이제 그들의 피를 요구하는 최후의 재단이 되었다.